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죠. 조금 힘드시다고요? 버거우시다고요? 김남훈의 인파이팅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인파이팅 1부는요, 재윤경의 참살이라는 코너로 진행됩니다. 에듀머니 재윤경 대표가 나와 계시고요. 2부에서는 최홍준의 모터톡이라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시간 여러분과 함께 밀도 높게 누려보겠습니다. 김남훈의 인파이팅 출발!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디자인 만족, 품질 만족, 가격 만족까지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황토평상복 상하 세트가 단돈 12,0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하이퀄리티 에코 아웃도어 60여 종을 유통단계 축소로 폭스마켓에서 기존 가격보다 70에서 90%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안녕하세요. 김남훈의 인파이팅 김남훈입니다. 목요일 2시부터 인사를 드리는데요. 식사 잘 하셨죠? 저는요 아까 밥 먹고 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무실 근처에 있는 구석탱이에 있는 라꾸라꾸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요. 사실 저도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칼럼을 쓸 때마다 쓰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뭔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을 때, 면접 보러 갔을 때 사무실 구석에 라꾸라꾸 침대가 있다면 절대 피해야 할 회사다. 그 회사에 인권이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민TV를 모으니까 라꾸라꾸 침대가 2대나 있어요. 심지어 베개가 없고요. 스티로폼 박스 자른 걸 베개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에게 멋진 방송 들려드리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요, 저희가 카카오톡을 개설했습니다. 네, 카카오톡 번호가 몇 번이냐면요, 010-4317-0805. 전화 걸지 마세요. 저장만 하셨다가 카톡 친구 등록하셔서 방송 중에 이거 정말 좋았다, 어떤 의견이랄까, 조언 또는 신청곡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즉각 소개해드리고요. 카카오톡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팟빵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도 고맙습니다. 010-4317-0805 010-4317-0805. 이 번호는요, 무슨 카카오톡 회사와 어떤 그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런 번호가 아니고 그냥 제 번호입니다. 선불품 하나 만들었어요. 카카오톡 하나 등록하려고. 나 3만 원 안 줘? 이거 선불품비? PD, 왜 웃어요, 그냥. 자, 그래서 오늘 목요일 첫 코너, 네,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재윤경의 참살이라는 코너를 시작해 볼 텐데요. 여기서 주인공이 나오셨죠. 제 맞은편에 우와우 엄청난 미인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또 경제 전문가라고 하시네요. 재윤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어떡해. 너무 좋아. 뿌잉뿌잉 사랑합니다. 자, 여태 굉장히 무심하게 앉아 계시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에듀머니 네네. 대표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듀머니는 어떤 회사인가요? 말 그대로 에듀케이션 머니 해가지고요. 경제교육 하는 데고요. 네. 네,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요? 네네. 와, 그렇구나. 네. 사실,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교육한다 이러면 주로 재테크의 관점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재테크적인 경제 개념 교육과 좀 다른 거죠? 저희는 안티 재테크예요. 안티 재테크. 네. 그러니까 여기 오셨겠죠. 그렇겠죠. 그럼 재윤경 네. 대표님은 언제부터 이쪽 분야에서 활동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2003년 정도부터 네.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걸 에듀머니를 창립한 건 2007년에. 네.
했고요. 사회적 기업 인증받은 건 2008년에 또 인증받았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꽤 구력이 있으시네요. 그러게요. 얼마 전에 세바시에도 나오셨었죠? 그때 제 앞에서 강의하시는 바람에 네.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엄청 버벅대는 강의를 했죠. 제가 생각했던 라인은 네. 이게 아니었고요. 네. 뭐냐면 세바시에 나오셨었죠 하면은 제 대표님께서 아 맞아요. 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해서 어떤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하면은 또 제가 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면 근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 아무나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살짝 자랑하려고 했는데 예, 아무튼 건너뛰었죠. 네, 아무나 나간 게 아니죠. 아유, 그때 나오셔가지고, 아니, 제가 나간 게 문제가 아니고요. 리허설 때, 제가 늦게 갔어야 되는데, 리허설을 간 거예요. 근데 리허설을 우리 김남은 선생님께서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리허설 하시는데 너무 잘하니까, 제가 이렇게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보고 리허설을 하라 그러는데, 딱 한마디 하고, 아, 나 리허설 못하겠다. 네. 예, 그래버리고 내려와서 그냥 난 바로 하겠다. 해서, 정말 진땀 흘리면서 했어요. 아이, 무슨 네. 말씀이세요? 너무 얼마나 잘하셔갖고. 말씀은 잘하시는지. 네,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재미성으로 하는 강연이다 보니까 그냥 좋아하셨던 거고, 우리 재윤경 대표님께서는 그야말로 참살이 인생과 어떤 경제, 통장에 도움된 말씀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앉아서 적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 그때 멋졌습니다. 대활약. 우후, 재윤경, 와! 자, 이렇게 띄워드렸으니까. 네네. 갖고 온 거 좀 푸시죠. 일단은, 게시판 카톡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봉식님께서 가온가람 출첵, 안홍진님께서, 와, 재윤경 대표님 나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와, 반갑습니다. 주셨고, 백성만님께서는, 방금 카카오톡 개설했나봐요. 왜 간판에 사진도 없어요?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아까 네. 음악 나올 때 개설했어요. 네. 자, 그런데요. 제 대표님. 네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안티 재테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형태로서 그러면 경제 개념 이런 걸 설파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처음에 제가 2003년 4년 할 때는 그냥 단순했어요. 사람들이 돈 관리를 좀 복잡한 금융 환경이니 잘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광적으로 광기를 치닫거나 아니면 극도의 좌절감에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으로 돈 벌 수 있다, 투자하면 부자 된다, 저축하면 손해 본다, 뭐 카드 써야 신용 등급 올라간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막 그런 세미나를 막 10만 원, 20만 원 돈 네네. 주고 가면서 배우고 네. 막 뭐랄까 일종의 팬덤도 형성이 되잖아요. 재테크 그렇죠. 강사분들 네네. 중에서. 네. 그래서 제가 황당했던 거는 100억, 30대에 100억 번 이야기, 이런. 저 그분 누군지 알아요. 아니,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자기 자신은 연간 뼈 빠지게 일해서 1,000만 원 저축하기도 힘든데 네. 누구는 앉은 자리에서 100억 벌었다. 물론 앉은 자리는 아니겠죠. 새벽에 헬스장 가서 몸 다지시고 땅 네. 보러 다니시고 네. 이렇게 해서 100억 벌었다. 예, 이게 과연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화나게 만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또 팩트냐 하면은 또 그런 대로 굴러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건 네. 어떻게 본다면은 일종의 로또 당첨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라한다고 해서 내가 같이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는 건 아닌데. 네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너무 자극해서 너무 이렇게 투기적 욕구를 자극하고 좌절감을 줘서 정말 당신도 하면 노력하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막 그냥 사회에서 금융권 전문가들이라는 분들까지 나와서 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좀 아니다 해서 또 그런 분들이 공중파 방송에 더 많이 나오시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청자들, 청취자들한테 솔깃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네. 그런데 나와서 예를 들면은 뭐 공부의 비법 이런 거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고 하루 6시간 공부해야만 네. 성적이 5점 정도 올라갈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은 누가 그 방송을 예를 듣겠어요. 그런데 네네. 이대로만 하면은 한 번에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걸 하니까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런 분을 자주 모시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능 프로에 가끔 나가보면 되게 화가 났던 게 이렇게 부동산으로 이제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거기 주변에 나온 패널들 연예인들이
우와, 뭐 이런단 말이에요. 네. 예, 그걸 보는. 자막 쫙 들어가. 네네. 우와! 100억! 예. 이러면서.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 심장도 뭐냐면 그 연예인들이 지르는 탄성에 이게 증폭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비이성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해서 번 돈을 잘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네. 뭔가 이렇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게 되는데, 그게 다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투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또 하나, 그분들 이제 소속이 있잖아요. 네. 어디 경제연구소. 네. 아니면 어디 은행의 무슨 팀장. 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들은 이미 그 소속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연구한 끝에 내린 어떤 팩트에 따른 결론이 아니라 회사 연구소의 이익에 따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금융사에 속한 전문가라는 거는요. 금융사 상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한 입장에 있는 판매 직원이죠. 그렇죠. 네. 판매 직원. 판매 직원이 하는 얘기가 어느새 왜 전문가의 이야기로 둔갑했는지 잘 네. 모르겠어요.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모 경제 프로그램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어떤 연금 상품이 제일 좋냐 뭐 이런 게 주제였었는데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국민연금이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만 하는 게 없어요. 아니 법으로 보장하잖아요. 법률이 보장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면 완전 법을 깨고 만들어야 되는 건 법이 개정이 안 돼. 회사는 수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거 조항을 바꿀 수 있지만 일단은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힘들어요. 국민연금이 최고예요. 라고 말씀하시고는 스튜디오 들어가서는 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사법으로 좀 깔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저도 이해가 되는 게 만약에 저를 보고 어떤 매체에서 요즘 팟캐스트 어떤 게 제일 핫하냐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면 역시 국민TV의 뉴스바 노정면 뉴스바가 제일 핫하고 김남문 씨가 진행하는 제일 재밌다라고 말할 수밖에 네, 없는 거고요. 네. 또 이렇게 얼굴 보면서 재윤경 대표님이랑도 또 안면이 텄잖아요. 약간의 인맥이 생겼으니까 경제 전문가 추천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또 재윤경 대표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물론 이게 약간 소소한 어떤 그 라인업에서 이런 건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회사가 만든 연구소의 연구원 분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한 그렇죠. 목표로서 만들어진 건데 네. 그분들에게 전문가 타이틀을 부여를 하고 국가 정책과 사회 이런 어떤 기반에 대한 어떤 여러 제반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당연히 그분 소속사를 네. 생각하는 답변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가끔 출연해가지고 제가 예능 프로를 약간 토론 프로로 만들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나왔는데. 그러시면은 이제 네. 섭외 담당 작가. 그 프로에서는 다시는 안 부르더라고요. 이름이 지워지고요. 카카오톡 보시면 아마 물음표로 되어 있을 거예요. 프로필 사진 안 보일 거예요. 아니, 여기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전문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경매로 예를 들면은 10억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단을 치는 거죠. 지금 경매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경매로 10억 벌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남의 그 눈물로, 누군가는 재산을 손실을 보는데 왜 TV 나와서 그렇죠. 그런 걸 경매 나왔다는 것 자체가 누구는 이제 폭삭 많이 그렇죠. 따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너무 비정하게 돈 버는 비법으로 소개하는 거는 뭔가 잘못됐고, 게다가, 느낌 온다. 네. 느낌 게다가 그 경매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줄 아느냐. 지금 경매 시장도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경제 여건에서 땡땡땡땡땡땡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이제 좀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그 전에 그 출연했던 연예인들 막 흥분시켰잖아요. 10억으로. 네.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그 참고로 열기를.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전문가가 또 막 그게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어요. 규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막 이러면 네. 이제 또 아니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규제를 풀어가지고 부동산 그 상승세가 얼마가 올랐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끝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100분 토론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겠어요.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3열이나 4열 종대로 횡대로 앉아 계시고 쭉 앉아 있으면은 전문가 곳곳에 파묻혀가지고 어떨 땐 건강, 어떨 때는 경제 문제로 이렇게 주제를 하는 건데 아마 촬영할 때 5시간 걸리지 않나요?
아, 저는 뭐 그 정도의 그 네. 연예인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아침 프로 같이 네. 약간 교양과 예능이 섞인 예. 그런 프로에 주로 나갔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너 시간 촬영하면서 네네. PD랑 작가들이 분위기를 막 펌프로 해가지고 올려놔가지고 네, 제가 한 방에. 하게 하는데 재영 대표님이 이게 말이 되나요? 하면서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참을 뿌리는 거죠. 네네. 와우. 네. 와우. 나 같아도 다시 안 불러. 편집도 못하게. PD가 이제 작가한테 원고 던집서 너 뭐야? 너 왜 저런 사람 부르겠어? 이러면서 아. 근데 희한하게 또 부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뭐 경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연구소에서 계신 분들, 어디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의 시각도 있겠고 또한 재윤경 대표님처럼 사회적 기업이랄까 좀 더 공동체를 생각하는 부분에서 보는 경제적 시각도 있겠고 자 그런 차원에서 재윤경의 참살이 이제 첫 시간이잖아요. 네네. 오늘부터 어떤 형태로서 이 코너를 끌어나가 볼 생각이신지 한번 각오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돈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네. 예, 잘못 알고 계시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상처를 끌어안고 자책하고 굉장히 열패감에 휩싸여서 사는 경우가 네. 많은데 또 두려움도 많고요. 네. 이게 앞으로 정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과감히 선택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네.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돈이고, 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열패감이나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들이 많죠. 요즘에 전월세 관련한 예, 그리고 정부가 계속 그 집권 초부터 가장 먼저 내놓은 게 이제 빚 관련한 행복기금 내놨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1일 날 부동산 거래 네. 정상화라 그러는데 활성화. 그래서 다주택자 부자들을 좀 이렇게 아주 유리하게 만드는 정책을 내놨고, 또 그 다음에 7월 달에 한 번 또 내놓고, 네. 8월 달에 또 내놨습니다. 828. 네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그 이면에 깔린 사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서 지적해야 될 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버스 요금 인상 때문에 그 전국이 들썩하고 결과적으로 그 대통령이 민생 문제 관련해서 국민 투표까지 하자. 그래서 네. 복지를 확충하고 예산 늘리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국정원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격했다가 또 이 방공 이데올로기로 또 역공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제 조금 더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소고기 그때 파동 때처럼 네. 직접 나의 생활과 민감한 민생 문제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네. 문제의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예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분노의 지점 이런 분노의 것들. 지점. 아, 정밀 타격, 네. 헤드샷, 스나이핑, 예. 사커킥, 네. 럭키 펀치.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재윤경 대표님은 보니까 원고도 없고, 물론 이제 자료 갖고 오셨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아이 그 말씀 너무 아니, 잘하시는 누가 분이. 꼭 열어놓는 줄 알았어.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네, 정말. 그리고 참, 눈이 아름다우십니다. 네? 피부도 예. 거우시고.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낮 시간부터 눈을 마주보고 방송하니까 참, 우리 김혜진 PD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강백수, 김덕남, 뭐, 이런, 어떤, 이제, 무더기에서 드디어 저에게 한 줄기 서광을, 예, 몸과 마음과 영혼이 동시에, 이제 정화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그 팟빵 게시판으로도 여러분들의 참여 받고 있고요. 또한 카카오톡 페이지, 개설했습니다. 010-4317-0805, 010-4317-0805, 예, 저장해 두시고, 카카오톡으로 문자 날려주시면요, 저희가, 질문도, 받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한 뭐 신청곡도 받으니까요. 지금 보니까 제이님께서 김남훈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김남훈님 맞고요. 네, 계속 많은 분들이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재윤경 대표님.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따다다당 뭡니까? 요즘에 어쨌든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1% 금리. 1% 금리. 1% 금리요. 네. 대출은 대출인데, 예, 그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주겠다. 그것도 집값의 70%까지. 네. 예, 그리고 금리는 1%다. 아. 어떻게 결국 하시겠습니까? 집이죠, 집. 네. 오늘의 핵심 주제, 하우스. 네네. 하우스.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대책. 네네. 그리고 1%. 사실 전 하우스라고 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고발 프로 할 때 네. 불법 도박 하우스들 많이 들러다녔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네. 여기도 좀 하우징이라고 하우스스러워요. 여기가 네. 예, 컨테이너 이렇게 있고 요 밑에 이제 뭐 감시 카메라 있고 이제 경찰 들어오는 거 막고 그러는데 내 이해를 왜 하지? 자, 그런데 오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 한국 사람들처럼 집에 대한 어떤 소유의 개념 또한 재테크의 개념으로서 집착? 그쵸, 집착. 하는 나라가 있나요?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아, 대부분의 네, 나라요? 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거 안정이라는 게 위협을 당할 때. 네. 그러니까 주거 복지가 잘 되는 나라는 그게 없어요. 근데 주거 복지가 안 돼 있어서 주거 자체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만연한 국가에서는 당연히 집을 둘러싼 소유권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네. 미국의 그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아시죠? 네네. 그게 집 문제입니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네네. 그게 서브프라임 계층, 한마디로 이제 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금융회사가 뭐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처럼 집값의 70%, 미국은 그때 집값의 90%까지 빌려줬죠. 네. 그래서 많이 빌려줄 테니 그것도 저금리로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네. 1% 금리로. 이게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네. 집을 사게 해요. 그러면 너도나도 집을 사죠. 네.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오르죠. 네. 오르면은 사람들이 착시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1억짜리 집이 2억이 됐습니다. 내 집이 그래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예, 남의 집이 그러면요? 남의 집 그러면 기분 나쁘죠. 예, 열받죠. 네.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네 집이 그러면요? 아, 배 아프죠. 네. 복장 터지죠. 네, 네. 예, 그렇죠. 정말 비유하시는 게 살아드신 게 머리에 쏙쏙 들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이런 일들은 사실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그 벌어지는 감정적인 어떤 동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예,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다. 사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집착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든 거는요. 네. 부동산 업자들이 만든 겁니다. 부동산 업자들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아. 네. 이런 신화를 만든 거예요. 집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네. 집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렇죠. 뭐 이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상하게 그 처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집이 없어서 겪는 서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주거 불안이 있는 국가에서는 아. 집에 대해서 집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저희 부모님도 이제 집이 없으셔가지고 네. 특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 올리기 전에 대차게 네. 사랑하신 결과 네. 제가 덜컥 생겼어요. 아, 네. 혼수품.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네네. 40년 전에 그랬으니까. 네. 두 분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장사를 하시면서 이제 한 3평 방에 새들어 사셨는데 주인집에서 제가 태어났을 때 주인집에서 하루만 수돗물을 줬대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공용 펌프에서 물을 뽑아서 쓰는데 그때 이제 지렁이랑 벌레가 나오니까 그걸 네. 분유를 타기가 그래가지고 주인집에서 수돗물을 받았었는데 하루만 주고 안 줬는데 그게 두 분한테 엄청난 그 집 없는 서름이 됐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걸 동인으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사셨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감정적인 기반으로 깔려있는 것도 그렇지요.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이익관계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 신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네. 한국 사람 원래 집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면서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집에 대한 그 집착이 이제 애착, 신화, 뭐 이런. 신화로. 예, 네. 근데 사실 만약에 부모님께서 결혼하실 때, 네.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아주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새로 시작하셔야 부모님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새로 시작하셔야 되는데 구청을 가요. 구청을 가서 우리가 결혼을 할 거고 곧 출산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 소득에서 20% 내에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집에 대해서 서러우셨을까요? 안 서럽겠죠. 예,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그렇겠다. 정도의 주거에 대한 기본권이 있다면 보장이 된다면 집을 사야 된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했을까요? 안 하셨겠죠. 네. 제가 생각해도 코피 흘리면서 일하셨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그렇겠네요. 만약에 스타트할 때부터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주거 주거 기본권. 공간이 확실하게 네. 있었더라면 네. 그렇게 맞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집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벌어갖고 버는 돈의 한 50% 이상은 여행하는 데 쓸래.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예를 들면은 나의 취미생활인 음악하는 데 쓸래. 네. 뭐 그리고 집은 나에게 있어서 부차적인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임대주택에서 살래. 이런 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난 그래도 집에서 조용히 음악 듣고 집에서 취미생활하는 게 좋고 집에 정원을 가꾸는 게 좋아. 그럼 이런 분들은 사야 되겠죠. 네. 한마디로 뭐냐면 주택의 소유 유무가 다른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고
어떤 이유가 되냐면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에 그렇죠. 따라서. 예.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겠죠. 그런데- 사는 사람, 빌리는 그렇죠. 사람.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일단은 사야 집은 된다. 무조건 사야 돼. 왜냐면 그리고 남자는 불안하니까. 집 한 채 없으면은 그 네. 구실 못하는 거야. 네. 아, 그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집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기본권이, 주거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인데 OECD 가입국 중에 그런 나라가 네. 미국하고 우리하고 몇 개밖에 없더라. 네. 라는 겁니다. 우리 재윤경 대표님 이렇게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누가 머릿속에 제 대표님께서 제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형광펜으로 착착 줄 그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한번, 그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왔어요. 네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이라든가, 카카오톡으로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신청곡 알려주십시오. 네, 카카오톡 번호가요. 010-4327-0805. 전화 걸지 마세요. 이거 개인폰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빅뱅의 거짓말 잠깐 들어보고 그 이후에 재윤경 대표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참사리 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빅뱅의 거짓말 들어봤고요. 아마 우리 PD께서는 어떤 부동산 업자들의 거짓말에 놀아나지 말자라는 취지로 빅뱅의 거짓말 튼 것 같은데 노래 자체가 사랑 노래라서 너무 정겨워요. 네네. 거짓말. 전혀 다른 노래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게시판 보니까 소녀님께서 010-4317-0805 맞나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대범한 찌질이님, 재윤경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뽀민 아빠님, 제 대표님 반가워요. 팩트 TV에서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 많이 도움이 됐어요. 국민 TV에서도 잘 부탁드려요. 해주셨고 바른 세상님, 재윤경 대표님, 매주 국민 TV 나오시나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매주 나오십니다. 아랑님도 격하게 환영합니다. 신이 내린 짱돌님, 제 대표님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와, 그리고 인벌트 영어로 쓰셨는데 아주 길게. 와, 대표님 댓글 달려 오늘 대화명 만들었어요. 그 대화명 고치세요. 너무 힘들어요. 자, 다 올려주셨는데 야, 팬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네? 아니, 이분들 다 동원하신 건가요? 네? 그리고 제가 역시 보기엔 짱님께서 국민 TV 팬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제 대표님의 팬이세요. 역시 짱님께서 정말 최고세요. 쉬워서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맞습니다. 이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재윤경 대표님은 적절한 비유와 은유, 어떤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잘 배치하면서 진짜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과외 선생하셔도 되겠다. 야,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로즈님께서 전세 살고 있는데요. 1% 대출 받아서 집 사야 하나요? 그러다 있는 것들한테 오히려 출구 자리가 말릴 것 같기도 하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네네네. 천천히 네.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앞서 저희가 그 집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집을 좋아한다, 집을 사야만 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그 일정 부분 집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도 있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주거 안정이 불안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여러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강제로 주입한 조작된 신화에 가깝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들으면서 하면서 진짜 그 볼펜 끝으로 머리를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자, 이런 문화가 좀 바뀔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있을까요? 바뀌는 게 사실은 결국은 원인을 제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거 불안을 해소하면 됩니다. 주거 불안해서. 그리고 이런 건 있죠. 과거에는 이제 그 어머님, 아버님 시절에는 네. 그 주택 보급률 자체가 공급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게 있었고, 그리고 고도성장 과정에서 주택의 가치라는 게 이제 뭐 성장률의 가치만큼 막 그 향으로 뛰어버리니까 이제 네. 오는 환상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는 저성장에 주택 보급률은 다 100% 넘어갔고, 그래서 사실 이제는 주거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때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아마 주거복지가 좀 해소가 되면은 집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막 인생을 걸고 집을 살려고 그러고 누가 그러겠냐는 거예요. 네. 요즘에 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겠습니까? 괜히 집 샀다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환상이 제거되고 나니까 흥분이 사라진 거잖아요. 흥분이 사라지니까 무리해서 집 사는 사람 없어지니까 시장 거래가 중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이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이거 좀 해결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주거복지를 요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아파트 할 때 사실 미리 짓기도 전에 돈 내고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네네. 원래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나요? 그런 나라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 차로 치면은 설계도 보고 네네. 차를 선분양한 사는 건데 거죠. 예. 차도 근데 3천만 원짜리 아니 1,000만 원짜리 뭐 1,500만 원짜리 뭐 준중형 아니 뭐 2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고 이것도 타보고 저것도 타보고 또 영업사원 만나가지고 형님 소리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그 설계도 보고 몇 억짜리를 내가 대출 받아서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상환 기간 20년 뭐 이렇게 이자 다 내고 네. 그게 맞는 건가 싶어서 생각해보니까. 아유, 당연히 안 맞죠.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은 집이 사람의 탐욕을 자극하는 여러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네. 주거 안정이라는 심지어 것도 요즘은 있지만, 예. 동거하고 결혼식하고 네. 혼인신고도 올리는데 네네. 살아보고 하는데 맞아요. 아니 집을 어떻게 그렇죠. 네. 우리 소비자들도 그래도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그래도 살 만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끌어내는 그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유일하게 집밖에 없다. 네, 이런 게 사람의 탐욕을 엄청 자극하죠. 그럼 그 부동산을 집을 갖고 있으면 계속 집값은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 상승 곡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붕괴된 게 그럼 언제로 봐야 될까요? 대략. 사실은 2007년 상반기 꼭지를 찍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 전에는 어쨌든 일정 네. 부분 계속 일정 부분 정도가 아니라 계속 올랐다. 예, 외환위기 이후에 외환위기 때 잠깐 떨어졌다가 그 전에는 고도 성장이었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두 자리 숫자니까 올랐던 거고, 그만큼 오른 거고, 사실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는 저성장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자율의 몇 배를 그냥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신화들이 형성될 법한데, 한 2004년 정도에 끝났어야 돼요. 네. 끝났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막 그냥 모기지 대출 확대하면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어요. 호주도 불고 캐나다도 불고 전 세계가 투기 열풍이 불었어요. 아, 집 사면 네, 다 네, 정말, 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였기 때문에 미국이 돈이 다 저금리, 몰리면서. 네, 미국이 저금리였고, 그러니까 이제 저축해서 이렇게 돈이 모이는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빌리는 게 낫다. 그래서 빌려서 투자하면 그걸로 그게 지렛대가 돼서 돈 번다. 이걸 소위 레버리지 투자라 그러는데요. 네네. 뭐 그런 게 이제 유행하면서 우리나라도 뭐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실 빚을 권장하고 네. 집사라고 이렇게 예찬하고 이렇게 이러면서 사실은 2004년에 꺾이지 않고 그때 가계부채가 한 400조 뭐 이랬는데 그 이후로 막 팡 껴가지고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1,000조 원. 1,000조. 네, 1,000조 원 가량 와. 거죠. 사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나름대로 저는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게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저희 부모님 친구분들 집 사신 분들은 좀 괜찮았어요. 그 8, 90년대 집 사신 분들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나름 캐시플로우가 좋았죠. 네. 근데 뭔가 목돈을 모아 놓으셔서 뭔가를 지르려고 하실 때 제가 이제 사고를 좀 몇 번 쳐가지고 예, 그쪽 그 비용이 이제 뭉텅이 돈이 나가면서 네. 그쪽으로 나갈 또 상당 부분 이제 몇 번을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도 부모님한테 굉장히 혼을 나고 있습니다. 네. 너만 아니었더라면 이러면서. 맞습니다. 그럼 2004년에 이미 그때 한번 제대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 상승폭도 제대로 꺾였어야 되는데 네네. 어떻게 보냐면 2007년까지 억지로 계속 부양을 해왔다는 거죠. 빚으로 계속 빚으로.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때부터 이제 가격차가 급상승하고 그 주택 가격도 급상승하고 이게 같이 네. 가잖아요. 네, 같이 왔기 때문에 빚으로 이루어진 신화고 거품인 가격이었다는 네. 거죠. 근데 그게 언제 꺾이냐면은 더 이상 빚 내기가 힘들 때. 지금 천조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그 GDP 대비 가계빚이 한 85% 넘어가면 임계치라 그러는데요. 네. 더 못 빌리는 거죠. 은행에서도 뭐 예를 들면 소득이 3천만 원인데 네. 1억 5천을 빌려줬어요. 네. 근데 이 사람한테 추가로 2억을 빌릴 수 있나요? 없죠. 예, 못 빌려주죠. 네. 그런데 네. 그런 경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아까 밥 먹다 얘기 나오는데 그 제작진이랑 그 도박 있잖아요. 네네. 그 도박이랑 좀 비슷한 느껴지는 게 도박빚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연리 뭐 100%에 내가 1억을 껐어요. 네. 그럼 나중에 이 사채업자가 2억을 꺼줘요. 네. 어떻게 2억 꺼주면 연리 200%로 네네. 꺼주고 대신에 그 사람을 다른 도박업자한테 소개를 해요. 네. 그러면서 강제로 거기 가서 도박을 하게끔 강제로 밀어넣어요. 네. 그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사실 그 사람을 이제 일본 속담에 걸레는 3번 더 짤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네. 그럼 쫙쫙 짜먹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재윤경 대표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은행은 그렇게 못하고요. 계속 네. 빚을 떠안기면서 네네. 어떻게 본다면은 수익은 다 뽑아 먹겠다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매기로 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섬찟해. 부동산은 이제 그 지금 중상위 계층, 상위 네. 소득 40%까지 10명 중 7명에서 8명 사이가 다 빚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1억 5천 이상 빚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면 부동산을 누가 삽니까? 그렇잖아요. 하위 계층 60%가 살 수는 없잖아요. 살 수 없죠. 그럼 상위 계층 40%가 사야 집이 되는데 싼 게 없죠, 우리나라 지금. 예, 집값은 여전히 뭐냐면 1억 빌려서 안 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이 뭐냐면 빚이 1, 2억이 있어요. 밀리억이 있죠. 예, 그리고 비덤삼이 30%예요. 그쵸? 네. 2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주택 매매에 나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서봤자 시장에 별 표도 안 나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빚이 있는 사람이 또 빚을 내야 되는데 은행은 그렇게까지는 못 빌려주고요. 사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좀 전에 그 도박빚 같이 이렇게 쥐어 짜는 시스템이에요. 아, 네, 그래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끝내면 무서운 아저씨가 집에 오는 거 빼고는 다 똑같은. 무서운 아저씨 나중에 오죠. 아, 그런가? 오겠죠, 은행도 네. 결국은. 채권 출신이고. 은행까지는 이제 은행에서 은행 대출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서 뭐냐면 특히 담보 대출이 있다. 네. 한 달 그 연체하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돼요? 예, 그 채무자가 이렇게 주의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상실이 되고 그때부터 뭐냐면 그 원래 계약은 1년 만기인데 네. 이거 없어지고 다음 달에 다 갚어. 와. 한 달 연체가요? 못 갚잖아요? 그러면 네. 연체죠. 네. 연체 수수료가 붙어요. 네. 그 연체 수수료가 원금에 가산돼요. 그때부터 복리로 굴러갑니다. 와. 예, 그리고 또 하나, 네. 소름돋아. 그리고 또 하나, 도박빚 저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예, 또 하나 더 무서운 게 그때 뭐냐면 임의 경매나 이런 법률적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요, 은행들이. 아, 한 달만 법적인, 연체해도. 네. 예, 그러면 그런 걸 기한이익 상실이라는데 그거를 보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며칠 안에 내 집이 아닌 게 되는데 이거를 피하려고 그다음에 채무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카드론 빌려요. 그렇죠. 카드론 빌려서 이자 밀린 거 갚아요. 그랬더니 카드론이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은행 이자도 못 갚는 사람이 카드 이자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죠. 이제 캐피탈에서 한 번 더 쥐어짜요. 캐피탈 한 33%. 네네. 캐피탈에서 한 번, 가봤거든요. 캐피탈에서 한 번 또 빌리고. 네. 아니, 은행 이자도 못 갚는 사람이 카드론 캐피탈 안 되죠. 소비자 금융으로. 예, 그러면 또 막 43%. 추심해갖고, 네. 예, 쪼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짜는 거죠. 걸레 3번. 예, 그래서 대법체까지 가요. 네. 대법체까지 가는데, 뚜뚜뚜루뚜. 예, 예. 네, 그 음악 이게 나오는. 보면은 이렇게 쭉 이자율이 높은 순으로 옮겨가요. 나중에 추심은 뭐냐면, 네 가족에게 전화해라. 아. 가족을 통해서 하여튼 받아낼 수 있는 거 네. 받아내고, 그러니까 채권 추심도 그 선진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그렇죠. 그 채권 네. 추심업체 쪽에서 일하는 네. 몇몇 뭐 지인이 있는데 요즘은 채권 추심업체들이 카톡이랑요. 네. 네이트홈 메신저 그리고 페이스북, 그 소셜 일촌까지 다 훑어간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문자 보내고 다 연락하고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 전 블로그에서 추노의 채권 추심 이야기라는 블로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권 추심업을 하시는 분 같아요. 네. 근데 자기 그 블로그 방을 제목을 추노라고 추노. 그러니까 채무자를 노예로 보는 거죠. 도망간 노예를 붙잡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창피해하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들은 정말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쥐어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빌려주죠. 그래서 은행은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빌려주고 그다음에 은행은 어쨌든 금융기관 금융기관으로 서로 돌려가면서 네. 빚을 네. 어떻게 이익을 취하고 네. 건설사도 이익을 취하고 네. 야. 안 되면 나중에 집 뺏으면 되고. 안 되면 집 뺏으면 된다. 네. 어우 섬찟해. 네. 야, 그러면은 이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거의 진짜 지금 저희가 40분 가까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일단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부가 계속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그 일반 시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일종의 그 부동산 생태계에서 이득을 취하는 분들을 위한 겁니까? 요즘은 부동산보다 저는 부동산 자본에 정부가 네. 이렇게 꽉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금융 쪽이 훨씬 힘이 센 것 같아요. 금융 쪽이요. 네, 그러니까 내놓는 정책이 금융사 돈 벌어주는 정책을 되게 많이 내놓는데 계속 빚내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전에 참여정부에서 만들었던 게 주택가격의 50%까지만 돈 빌릴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자기 소득에서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40% 이상 돈 쓰지 마라.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제도들을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끊임없이 이렇게 손대려고 하고 풀어내려고 하다가 네. 잠깐 풀었다가 그때 부채가 폭증했어요.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네. 근데 취임하자마자 4월 1일 날 뭐냐면 그 집값 대비 그 대출한도 그걸 네. 70%까지 늘렸고요. 네. 50%에서 70%. 네, 네, 70%까지 늘렸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것도 미쳤다는 게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늘렸어요. 네, 그것도 좀 무서운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떨어지고 있는데 늘렸다. 네,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한도를 늘렸고 게다가 소득 그 대비 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은행에서 알아서. 네. 은행 자율로. 은행 자율로.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은행이 하여튼 최대한 남은 그 채무자들의 이게 채무가 좀 적은 사람들도 빚 더 내게 해서 쥐어 짜도록 아주 그냥 길을 닦아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리고 행복기금 아시죠? 예, 행복기금이요. 국민 행복기금. 네. 이거 완전히 국민 불행기금의 은행 행복기금이에요. 그래요? 왜요? 사람들은 이거 정부에서 돈 줘가지고 채무자들 빚 깎아주는 줄 아세요? 네네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요? 예,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건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요? 네, 국민행복기금은 주식회사고요. 이사회가 다 은행들이고요. 그리고 이사장이 누구냐면 은행연합회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이렇게 1,0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연체를 해서 빚을 못 갚고 있다. 그러면 50% 깎아주니까 예를 들면 500만 원만 나눠 갚고 500만 원 정부가 세금으로 뭐 이렇게 대신 갚아준다. 이렇게 네.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고요. 이 사람은 이미 은행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 거예요. 왜냐하면 연체를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은행은 그 부실 채권으로 딱 해서 털어버려요. 손실로. 네. 털어서 어디다 파냐면 대부업체에다가 8%에 팔아요. 그럼 1,000만 원짜리면 8%면 얼마입니까? 네. 예, 80만 원이잖아요. 80만 예, 80만 원에 팔아요. 네. 대부업체는 80만 원짜리 채권 사가지고 예를 들면 50%만 받아내도 네, 420만 원 벌죠. 그렇죠. 네, 국민행복기금이 바로 그걸 사는 겁니다. 80만 원짜리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50% 깎아주면 420만 원 남죠. 네. 예, 그거를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 네. 예, 이사장이 은행연합회장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 은행들끼리 이익을 나눠 갖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행복기금이고요. 그게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은행이 그냥 손실로 처리해야 될 거를 맞습니다. 그 사람의 부채를 매매를 하면서 네, 이득을 네. 더 만들어내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그 채권 출신 업체라든가 그 대출 업체 그쪽 더 그렇죠.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 있는 업체 쪽에서 더 짜내고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대상도 되게 제한을 해놔가지고 네. 그 평균이 나왔어요. 그 5년 연체하고 평균 부채가 1,000만 원이고 네. 평균 소득이 연 540만 원. 월이 아니고요. 연 540만 원. 그러면 월 40만 원 버는 분이잖아요. 네네. 40만 원 버는 분한테 꼭 빚을 반이나 받아내야겠냐는 거죠, 저는. 그러면은 네, 생활이 안 되신 분들. 연 450만 원, 540 받는 분한테 1,000만 원 부채에서 절반 받아내면 1년 수입을 통으로 다 그렇죠. 뜯어가겠다는 거죠. 네네. 그런 분들은 법원에 파산 면책 제도가 있어요. 네. 거기서 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뭐냐면 안 돼. 500만 원에도 갚어. 이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네 사이클이네. 얼마가 됐든 아까 갚어, 얘기한 이거죠. 도박이랑 똑같은 거야. 네, 튀었자는 겁니다. 네, 네. 똑같습니다. 이 1억 빚 있는 사람한테 더 높은 금리로 2억 해주면서 돌리고. 네, 네. 롤링이라고 하는데,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으로 안홍진님께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는 게 문제네요. 안 그래도 선대인 대표나 재윤경 대표님 같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를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게시판도 보니까, 자, 지금, 이거, 어거지 아냐님께서는 서울에 대출 끼고 있는 집이 있는데 전세 주고 저는 경기도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야지 사실 내놔도 팔리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싸게라도 내놓고 빚을 줄이는 게 나을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다들 이런 걱정하고 계세요. 집이 없는 분들은 없어서 네. 걱정이고 있는 분들은 깔끔하게 집만 안 있는 분들이 팔려서. 없어요. 네. 집하고 가려 열고 빚.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집에서 60%는 은행 거인 거죠. 네. 집에 들어갔을 때 거실이랑 안방이랑 화장실은 은행 거고, 네. 그다음에 저쪽에 그 베란다 쪽은 카드 파이낸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1년 소득이 2만 달러다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그 상당수가 그런 집에 대한 부동산 부채가 있다 보니까 오롯하게 자기 삶에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금융비용이 너무 많이 네. 발생하니까. 아마 작년 통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포스코가 아마 순수익이 1조, 그래서 1조 클럽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수출도 하잖아요. 네. 세계 무대를 상대로 영업해서 1조 버는데 우리나라 은행 4군데 빅4가요. 2조 클럽이에요. 2조요. 네. 2조가 순수익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수출을 합니까? 뭘 합니까? 내부에서만 도는 거죠. 예, 그 2조 순수익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느냐.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다. 네. 벌어도 너무 버는 거 아닙니까? 부럽다. 약간은 부럽고. 그런데, 네. 아까도 지금 이제 경매 얘기하시니까, 그, 게시판에, 제 아이디는 기억하는데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경매라는 거 결국 어떤 분의 피눈물로 날아간 재산을 갖고 돈을 번 건데,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될까요?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대 은행들의 어떤 그 순익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국내의 어떤 그 금융 자본을 이용을 해서 그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간다는 네. 거. 좀 벌어야겠지만, 야,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 행복기금이요? 와, 그 충격인데요, 진짜. 근데 그런 와중에 또, 그, 절실하게 어떤 빚에 몰리지 않은 분들이라도, 어쨌든 간에 집 때문에 다들 그런 리스크를 가질 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한 달이라도 연체가 됐다가 나중에 그냥 집이 홀락 날아갈 수 있는. 그렇죠. 이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곧 그것과 관련된 또 약간의 그 데모도 좀 하고 그러는데 네. 공정위 가서 약관을 좀 바꾸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공정위 쫓아가서 좀 항의도 좀 하고.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자를 갚았는데 몇 개월 연체했더니 집을 홀라당 가져가더라. 이런 얘기들 상담 중에 나오는데 네. 10년간 챙긴 이자만 해도 원금의 상당 부분 될 텐데. 다 가져갔겠죠. 네. 상당히. 근데 뭐냐면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선진국은요, 이렇게 해요. 일단 독일은 있잖아요. 집으로 만약에 차익이 발생해서 돈을 벌었다. 그게 그 집을 10년간 소유했어도, 네. 양도차익세를 엄청나게 중과를 맞는데요. 그래서 거의 다 토해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독일 사회는 여당, 야당이 합의하에 집으로 불로소득은 안 돼! 이렇게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투기를 안 하니까 집값이 안정된 거고. 안정되고. 그리고 빚을 내서 그 돈을 빌렸는데 못 갚는다. 그럼 불러요. 네. 불러가지고 왜 못 갚느냐. 그랬더니 소득이 좀 줄었다. 네. 그럼 소득이 줄었으면 이자를 깎아주면 갚을 수 있냐. 어허. 그러면 이자만 깎아줘도 뭔가 갚을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예. 아하. 채무 조정을 해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재윤경 대표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그냥 쭉쭉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2부에 또 한번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본격적으로 집을 이 시점에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한 82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부 끝곡은요. 오늘 주제를 고려해서 타블로의 집으로 골라봤습니다. 진짜 편하게 선곡한다, 우리 PD.
네, 김남은의 인파이팅 목요일 코너죠. 재윤경의 참사리, 에듀머니 재윤경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게시판에 풀이 났어요. 그런데, 쑥부쟁이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재윤경 대표님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재윤경님 책 구입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잠깐 광고하셔도 되는데. 예, 아버지의 가계부란 책이 제일 많이 팔렸고요. 네. 그 2007년에 나왔고. 요즘 밀고 있는 책이 어떤 게 있죠? 뭐 요즘 뭐 특별히. 작년에 안철수님의 네. 그 생각 때문에. 모든 출판계의 야심 어린 작품들이 다 밀려나서. 작년에 내놨던 것 중에 약탈적 금융사회라는 책. 약탈적 금융사회. 네. 인쇄 10%입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한 거 사시면 1,000얼마가 재윤경 대표님 은행 통장에 입금이 되니까 좋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책까지 구입해 주십시오. 네, 불의 옥장님 국민행복기금 정말 충격이네요. 와. 그리고 실리카드 속 시콜린산. 진짜 나 놀리려고 이러는 거 진짜. 자, 그놈의 시장 원리 하면서 부동산은 예외? 시장 원리대로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무슨 난리 나는 것처럼 이런지 모르겠어요 해주셨고, 주옥 같은 마초님께서는 빚이 없으니 이자도 안 낸다. 모아놓은 돈도 없다.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굿프렌드 823님께서는 유난히 정치 이야기 싫어하는 부인에게 이런 건 카톡으로 들어보라 추천을 했더니만 지금 듣고 있다고 하네요. 좋은 방송 희망이 함께하길. 재정권에 대해서 없는 남편들 너무 많아요. 재산 관리권이 없는 분들 너무 많아요 해주셨고, 자, 이렇게 많이 의견을 올려주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828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이 828 부동산 대책이 어떤 건지 좀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빚 내서 집 사라. 그러니까 전세, 월세, 지금 난리가 났죠. 네. 후배 중에 한 명은 그 전세집 구하려고 세 단지를 돌아다녔는데, 시세보다 5천만 원 비싼 거 딱 한 개 있더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면서 다 월세 아니면 전세는 터무니없이 비싸고, 아니면 빚이 너무 많이 껴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인데,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건 그거죠. 이제 이럴 때 주거 복지를 확충해라. 그러니까 이제 좀 전세 가격도 좀 이렇게 공정한 가격으로 네. 인상률을 좀 제한하고, 월세는 사실은 이자율의 2배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엄청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세를 몇십만 원, 일부를 받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10%잖아요. 네. 돈 못 모아요. 12%죠, 12%. 네. 예, 그렇죠. 네. 이자율의 4배가 되는 건데, 네. 이자율의 4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좀 과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해서 좀 규제를 해도 되는데, 지금 이런 규제보다는 뭐냐면, 전세 월세 없어요. 그럼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세요. 이게 이제 828 대책의 그렇죠. 핵심이죠. 정치를 보니까 네. 취득세 영구 인하, 장기주택 모기지 소득공제 요건 기준 상향,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 1%대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 제도 도입. 아마 이 부분이 거의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아니 1%대의 저리자금 지원, 이거 잠깐 솔깃하긴 한데 네네.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믿고 사는 거? 안 괜찮죠. 안 괜찮아요. 안 네. 괜찮아요. 집 사지 마세요. 네,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무서운 얘기가 쏟아져 있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집값의 70% 빌려줬잖아요. 네. 70%까지 빌려주고 이게 1% 금리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20년 있다가 집값이 오르면 네, 오른 만큼 빌려간 비율만큼 은행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잠깐만요. 그냥 1% 싸게 1%대로 꺼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 조건이 옵션이 붙어있네요. 그렇죠. 이걸 수익 공유형 모기지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2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20년 있다 보니까 이게 3억이 됐어요. 3억 됐어요. 네, 1억이 올랐죠. 네.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대출을 1억 4천만 원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네. 집값의 70%까지 다 일으킨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원리금으로 갚아요.
갚아요? 예, 원리금으로만 갚아야 되고요. 20년간 어떤 원리금 1억 4천 다 갚았어요? 예, 갚는데 그거를 그 20년간 대출 평잔을 계산해 보니까 7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35%죠. 2억에. 네. 예, 애초에 구입 자금의 35%가 대출 평잔이 되는 건데 이거를 예를 들면 3억까지 올랐을 때 1억이 차익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1억에서 3,500만 원을 뭐냐면 은행에 줘요. 어? 네. 집값 오른 거에 3,500을 준다고요? 네. 왜냐하면 35%를 네가 빌려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자는 1.5%만 그동안 받아왔으니. 예. 오, 잠깐만요. 이거 조삼모사 아닌가요? 아니 사실은 이게 만약에 몇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나쁜 상품은 아닙니다. 나쁜 상품 아니에요? 네. 예. 몇 가지 조건이냐면 일단 집값이 단기 하락이 별로 없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반드시 올라야 돼요. 20년 있다가. 그거 이상해요. 네. 20년 뒤에 집값이 바로 올라간다. 우리나라 세계 최저 출산국인데. 네네. 20년 있다 반드시 집값이 올라야 돼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손실은 혼자 책임지는 거고요. 떨어질 경우 어떻게 돼요? 그 집주인 혼자 손실을 책임지는 거예요.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공유하지 않아요. 손실은 공유하지. 예, 빚은 다 갚고. 빚은 다 갚고. 예, 2억짜리 집을 샀는데 빚을 다 갚았어요. 대출 평잔이 7천만 원이니까 이자까지 다 해서 뭐 예를 들면은 한 8, 9천 갚았다. 네. 거의 3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3억을 아니죠. 1억 4천이니까 1억 4천, 그러니까 3억 5천, 한 3억 7천 정도 갚는 네. 거예요. 3억 7천 정도의 이 집을 산 거죠. 근데 집값이 3억은커녕 예를 들면은 2억으로 떨어졌다. 네. 2억 안 떨어진 게 아니라 예, 1억 5천 원 떨어졌다. 1억 5천 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본인은 3억 7천 주고 샀는데 1억 5천이면 얼마 손해 본 겁니까? 와. 그쵸. 그 손해는 혼자 감당하고 오르면 나눠주고. 네. 이거 알바끼잖아요. 일단은 이거는 그래 좋다. 아이 뭐 까짓거. 예. 20년 뒤니까 지르자.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뭐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단정 짓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다만 근데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 네.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렇죠. 그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수익은 나누고 네. 리스크는 내가 지고 네. 수익은 은행과 나누고 리스크는 내가 지고 이거는 그치만 대신 1.5%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그 금융 부담은 좀 줄여줬다. 그런 면에서 뭐 그럴 수도 있다. 네. 미래에 있을 불확실성에 있어서 리스크를 은행이 회피하는 대신에 네. 단기에 있어서 은행이 좀 부담을 한 거죠. 네. 뭐 은행도 자기 돈 갖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 조달금리가 그렇죠. 있으니까 손해 보는 게 있겠죠. 네. 투자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이것도 뭐 그것도 그럴 수는 있으나 좀 유쾌하지는 않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빠진 게 이거 있습니다. 2억짜리 집을 1억 4천만 원의 빚을 끼고 샀는데, 네. 예, 3개월 있다 보니까 이 집값이, 네, 1억 한 3천만 원 빠졌어요. 네. 1억 7천이 돼요. 네. 예, 그러면은 대출은 애초에 약속했던 70%를 초과했죠. 네. 예, 초과한 대출에 대해서는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은행이 바로, 예, 한 3천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그 3천만 원은 바로 갚아라. 오. 예. 근데 이 사람이 1억 4천을 빌려서 했는데 3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미 끝 땡긴 건데. 네. 없으니까 못 갚아요. 네. 못 갚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넘어간다는 연체가 되죠. 연체가 한 달이 지나면 예. 그 다음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노 신사가 되는 거죠. 예. 쫓기는 거예요. 네, 연체 수수료가 이제 원금에 가산되면서 복리로 굴러가고 혹은 임의 경매나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그런 리스크는 사실은 이 대출 상품엔 설계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품은 단기에 집값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이런 상품을 막 풀어갖고 사람들이 구매에 나서면 어쨌든 집값 하락은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기에는 예, 이 상품의 대상 인원이 3,000명이에요. 네. 3,000명이요? 예, 3,000명 갖고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떠받치려고 하는지. 예, 지금 대세 하락이죠. 네. 네, 대세 하락인데 이거를 3,000가구에게 이렇게 약간 미끼를 던져가지고 돈을 빌리게 해서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 장난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락을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상품으로. 근데 하락할 경우 이렇게 70%까지 풀로 돈을 빌리면 예, 이거는 하락했을 때 리스크를 예, 채무자가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목돈을 좀 쥐고 뭐 빌린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한 1억이 있고 2억짜리 집을 1억 4천을 네. 1%짜리니까 1.5%니까 그냥 재테크하는 셈 치고 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서 주식이랑 결국 다 똑같아지네.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정말 주거 목적으로 들어갈 때는 모르겠지만. 네네. 근데 그 리스크라는 게 진짜 너무 쌀벌하다. 그렇죠. 여기 빚하고 그 부동산 문제는요. 그 리스크가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올와 나싱입니다. 그렇죠. 네. 더군다나 20년 뒤라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나이가 40인데 네. 60대에서 그렇게 됐다. 안 좋은 케이스 흘러갔다고 보세요. 네네. 환갑돼가지고 네. 지금은 아까도 라꾸라꾸 침대에서 30분 자니까 체력이 올랐는데 나이 60대면은 라꾸라꾸 침대에서 30분 자가지고 체력 안 올라오잖아요. 네. 일도 못해요. 네네. 근데 그게 집이 날라가면 어떡합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원래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주택복지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깔아줘야 되는데 무서워. 네, 자꾸 뭐 투자 개념 얘기하고 정부에서는 그러는데요. 지금 투자할 여력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네. 주택에 대해서 투자라는 개념 자체를 좀 버려야 된다. 네네. 그렇군요. 지금 케첩 한통님께서 내년 3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2살 남자예요.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집을 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3년 안에 털어내고 싶은데 5천에서 맥시멈 7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생활하면서 둘이 연 2,400 정도는 모을 수 있거든요. 한 3년 안에 상환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뭐 좀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저는 또 대출 경험이 없어서 대출과 상환 계약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5천에서 7천 정도의 빚을 들여서 한 5년 정도에 이제 떨겠다 이런 생각 갖고 3년 정도에 떨어내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이서 2,400 정도는 모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빌리시겠다는 건가요? 네네. 돈을? 네. 네. 5천만 원만 빌리면 집을 사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이분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네, 뭐 그러면 3년 안에 너무 무리해서 갚지 말고 뭐 5천만 원을 좀 길게 갚으시는 것도 방법인데 글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3년 안에 뭐 혹은 뭐 연간 2,4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다 했는데 네. 사실은 또 다른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그럴 그 때는 사건은 예. 제가 좀 알아요. 네. 저희 어머님께서 한창 8, 90년대 때 재테크를 하시려고 하실 때 제가 초를 몇 번 친 적이 있어서 그놈의 오른손 주먹. 제가 마이크 타이슨이랑 그 네. 파이팅 머니가 비슷해요. 네. 마이크 타이슨은 받고 예. 저는 드리고. 네. 그래서 사실 그 재정적인 상황이라는 건 변동이 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꽉 조여놓은 상태에서 빚을 계획하시는 거는 네 사실은 이렇게 어떤 변동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가 없다. 아하. 그래서 뭐 어떤 그 미국의 교수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가계에 그 위험을 흡수할 만한 쿠션이 하나도 없다. 근데 위험이라는 건 살다 보면 늘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인생이 그냥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느냐. 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너무 이상적인 기준을 갖다 놓고 미래를 설계하시면 안 되고요. 늘 뭐냐면 혹시나 네, 하는 걸 기준으로 예, 많은 좀 유동성을 확보해 놓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무리해서 집 사시지 마셨으면 좋겠다. 네. 그럼 무리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으로 무리고 무리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기준을 뭐 소득의 40% 이상 빚 갚는 데 쓰는 거라는 걸 정부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뭐 15% 넘어가면 무리다. 저축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버는 돈에서 예를 들면 40%가 금융비용이다. 네. 나머지 60% 갖고 쪼개서 허리띠 졸라매서 그러고도 저축을 해야 된다. 이게 좀 생활이 좀 힘들어지겠죠.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뭐 한 15% 정도는 빚 갚는 데 써도 뭐 나머지 15% 정도는 좀 저축을 하고 그리고 10% 정도는 단기 저축을 하고 단기 저축해서 그때 뭐 그 6개월마다 목돈 좀 끌어다 쓰고 네. 네, 그렇게 여유 있게 생활을 좀 설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이라는 게 어떤 로망. 네. 나는 집이 있어.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그 집은 절대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환상과 주입된 신화를 깨고 하나의 진짜 내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 소비재로서 내가 정말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기는 해요.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요.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아무리 교육해도 안 돼요.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슬픈 게 뭐냐면 정말 사람들이 눈으로 충격적으로 확인할 때 자각을 하더라고요. 집값이 폭락할 때. 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출입문 폐쇄공포증이라 그러는데요. 저 육중한 문이 철커덕 내려앉기 전에 저 문을 빠져나가야 된다. 이런 대중적 공포심이 형성될 때 그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각한다는 거예요. 집값은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요. 앞으로 부동산 값은 더 떨어질까요? 떨어지는 게 공식적으로는 맞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현금 흐름. 미국이 또 금리 올리면 우리도 금리 올릴 텐데. 네. 어쩌려고 그러면 그러나. 현재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에서 네. 내가 여유 자금과 정말로 주거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재테크로의 부동산 접근은 그거는 꿈도 절대, 꾸면 안 예, 되는 그거는 거고. 말이 안 되는 말도 거고요. 안 예, 되는 뭐, 거고. 올라간다는 전망이 있어야 재테크죠. 네, 전망이 별로 없는데 재테크가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주거용일 때는, 좀 비싸도 나중에 계속 살 거니까, 좀 손해봐도 돼. 이게 그렇게 마음 먹으시는 것까지는 저희도 뭐, 네, 그러면 3억짜리 사서 나중에 살고 계시는데 1억 5천이 되셔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괜찮다 하시는 분은, 예, 괜찮으신 거죠. 안 괜찮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괜찮으시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야, 진짜 이게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집이 힘들까요? 아, 진짜. 저는 집이 없는데요. 네. 없으세요? 예, 집이 없는데, 저는 그, 주거가 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거 복지를 더 열심히 부르짖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주거가 불안하지만 인생을 걸고 집을 소유해야겠다. 인생을 걸고 주거 불안 하나 해소하는데 내 인생을 다 바칠 생각은 없다. 그렇죠. 경제 활동하면서 경제 활동 끝낼 때까지 20년 론으로 빌린다고 하면은 네. 뭐 30 몇 살에 결혼해서 네. 집 산다고 하면은 55살 정년 네. 퇴임할 때까지 네. 항상 그 빚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네. 버는 것에 40%가 네. 그 집 상환 비용으로 날아가는. 그러니까 어차피 매국하지만은 소득이 감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55세, 60세 돼서 남은 게 이제 집 한 채. 네.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보니까 소득이 감소해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게 살 것이냐. 네. 예, 라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당분간은 주거 불편은 좀 감소하시고 주거 불편을 벗어나는 길은 무리해서 집 사는 게 아니고 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 아, 네. 우리가 주권자서 조금 더 네.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네.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을 더 세우라고 네, 요구하는 네, 게 정답이다. 네, 우리가 네, 고생하지 말고 네. 더 내놔라. 그렇죠. 집은 많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재윤경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은 오늘은 맛보기입니다. 맛배기고요. 앞으로도 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올 거고, 뭐, 카드, 신용카드, 보험 계속 나올 테니까, 재윤경 대표님의 활약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방송 해봤는데, 저랑 좀, 궁합이 좀 맞으신 것 같나요? 아유, 그러네요. 네, 즐거웠습니다. 좀 통하긴 했어요. 네. 자, 에듀머니의 재윤경 대표님 보내드리면서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2부, 이제 3부죠. 3부에서는요, 모터톡 최용준 기자님 모시고 자동차,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윤경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노래는요, 바비킴의 고래의 꿈 띄워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충성!